제가 간병인이라는 이유로 며느리 자격이 없다고요? 좋습니다. 그럼 제가 누구인지 보여드리죠. 추석 차례상 앞에서 임신 9개월의 며느리가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것이었죠. 남편이 밀었기 때문입니다. 의사라는 사람이 자신의 아내를 말이에요. 그 순간 병원 간병인이었던 장모가 나타나 한마디 했습니다. 저는 대명제약그룹 회장 이현숙입니다. 20년 동안 숨겨왔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간병인 딸이라고 무시했던 그 며느리의 어머니가 사실은 재벌 회장이었다니. 시어머니와 사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대체 왜 회장이 간병인으로 살았을까요? 그리고 이 끔찍한 폭력 사건은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요? 이 이야기는 그로부터 3년 전 한 명의 평범한 간병인이 새벽 5시에 병원으로 출근하던 날부터 시작됩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서울 강남의 대명병원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하 1층 간병인 대기실에는 벌써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죠. 15명의 간병인들이 하나 둘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이현숙은 가장 먼저 도착해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62세의 현숙은 이곳에서 3년째 간병인으로 일하고 있었죠. 단정하게 빗어 올린 머리, 깊이 패인 주름, 그리고 낡은 간병복이 평범한 간병인의 모습이었습니다. 현숙 씨, 오늘도 일찍 나왔네요. 동료 진영숙이 들어서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65세의 영숙은 현숙보다 3년 먼저 이곳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늘 현숙을 선배처럼 대했죠. 환자분들이 새벽에 깨시면 바로 돌봐드려야 하니까요. 현숙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3년 동안 누구에게도 자신의 진짜 정체를 드러낸 적이 없었죠. 그저 평범한 간병인으로 살아왔습니다. 대기실로 동료들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모두가 50대에서 60대의 여성들이었죠. 각자의 사연을 품고 이 일을 시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제 우리 며느리가 또 그러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간병하는 게 창피하다면서요. 한 동료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주변에서 공감의 한숨이 터져 나왔죠. 현숙은 묵묵히 도구를 점검했습니다. 혈압계, 체온계, 기저귀, 물티슈까지 빠짐없이 확인했습니다. 환자를 돌보는 일은 작은 것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었으니까요. 현숙 씨는 딸이 있다고 했죠? 영숙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현숙은 잠시 손을 멈췄다가 대답했죠. 네, 둘 있어요. 결혼했어요? 큰 딸은 해외에 있고요. 작은 딸은 작년에 결혼했어요. 영숙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누구랑 결혼했는데요? 이 병원 의사랑요. 주변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현숙을 바라봤죠. 어머, 대단하네요. 의사랑 결혼하다니. 현숙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딸 수지는 이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죠. 그리고 외과 의사인 강태준과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혼이 행복하지만은 않다는 걸 현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도 의사예요. 외과 전문이죠. 영숙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현숙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혹시 강태준 선생님? 네, 맞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현숙은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습니다. 이 병원에서 유명하시잖아요. 실력 좋은 외과 의사라고요. 그럼요. 우리 태준이가 35살에 이미 과장이에요. 곧 부장 될 거예요. 영숙의 자랑이 계속됐습니다. 현숙은 조용히 듣기만 했죠. 사실 강태준은 자신의 사위였습니다. 그리고 영숙은 사돈이었고요. 하지만 서로 그 사실을 모르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영숙이 원했던 일이었습니다.
태준과 수진이 결혼할 때 영숙은 극렬하게 반대했었죠. 간병인 딸이랑 우리 태준이를 결혼시킬 수 없어요. 영숙의 반대는 완강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임신을 하면서 결혼은 성사됐죠. 그때 영숙이 현숙에게 요구한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병원에서 일하시는 건 상관없어요. 하지만 절대 우리가 사돈인 걸 밝히지 마세요. 제 체면이 있잖아요. 현숙은 그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딸을 위해서였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씁쓸했습니다. 오전 5시 30분이었습니다. 간병인들이 각자 담당층으로 흩어졌습니다. 현숙은 15층 중환자실을 담당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현숙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20년 전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을 때 현숙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명제약그룹의 경영권을 믿을 수 있는 전문 경영인에게 맡긴 것이었죠. 김상무님, 제가 잠시 사라지려고 합니다. 모두가 놀랐지만 현숙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제 딸들이 스스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재벌 3세라는 꼬리표 없이 자신의 힘으로요. 그렇게 현숙은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화려한 회장 자리도, 거대한 저택도, 권력도 명예도 모두요.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했습니다. 병원 간병인으로요.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씻기고 밥을 먹이는 일이 쉽지 않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숙은 깨달았습니다. 이 일의 가치를요. 중환자실에 도착한 현숙은 담당 환자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70대 할머니였는데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죠. 할머니, 아침이에요. 세수하실까요? 현숙의 손길은 부드러웠습니다. 환자의 얼굴을 닦고 머리를 빗기고 몸을 닦아드렸죠. 환자의 가족이 고마워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현숙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오전 10시쯤 현숙은 휴게실에서 잠깐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죠. 수진아, 잠깐만. 딸 수진이었습니다. 간호사복을 입은 수진은 임신 8개월의 배를 안고 힘겹게 걷고 있었죠. 뭐예요, 선생님? 함께 있던 남자가 바로 강태준이었습니다. 현숙의 사위였죠. 현숙은 조용히 문 뒤에 숨어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오늘 저녁 늦을 것 같아. 먼저 들어가 있어. 태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또요? 어제도 새벽에 들어왔잖아요. 수술이 많아. 어쩔 수 없잖아. 하지만 오빠 요즘 너무 자주 늦는 것 같아요. 태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간호사가 의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내가 바쁘다잖아. 미안해요. 그냥 몸이 힘들어서요. 그럼 휴직하든지. 임신했다고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현숙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사위의 태도가 너무 화가 났기 때문이죠.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개입할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태준이 가버리자 수진이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힘들어하는 딸의 모습에 현숙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점심시간이었습니다. 현숙은 병원 앞 작은 김밥집에서 수진을 만났습니다. 딸은 힘든 티를 내지 않으려고 애쓰며 밝게 웃었죠. 엄마, 오늘 기분 좋은 일이 있었어요. 뭔데? 내년에 수간호사 시험 볼 수 있대요. 과장님이 추천해 주신대요. 현숙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지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재벌 집 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말이죠. 우리 딸 정말 자랑스러워.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힘들게 일하시면서도 저를 공부시켜 주셔서요. 현숙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딸은 아직도 엄마가 평범한 간병인인 줄 알고 있었죠. 그런데 엄마, 태준 오빠가 요즘 좀 이상해요. 수진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떻게? 자꾸 늦게 들어와요.
그리고 저한테 짜증을 많이 내요. 제가 임신해서 불편하게 했나 봐요. 현숙은 딸을 꼭 안았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그 사람이 힘들어서 그런 거겠지. 하지만 현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태준의 변화가 단순히 피곤해서가 아니라는 걸요. 뭔가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걸요. 오후가 되자 현숙은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환자실로 가는 길에 우연히 태준을 봤죠. 그는 한 여자와 복도 구석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현숙은 조심스럽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청소하는 척 하면서요. 태준 선생님, 다음 주 학회에서 봐요.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현숙이 슬쩍 보니 병원 약재부 과장이었죠. 네, 차 과장님. 그 학회 끝나고 시간 있으세요? 제가 알아둬야 할 신약 정보가 있어서요. 태준이 주변을 살피더니 작게 대답했습니다. 전화할게요. 두 사람의 대화가 끝나고 여자가 먼저 갔습니다. 태준도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죠. 현숙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퇴근 시간이었지만 현숙은 바로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병원 근처 카페로 갔죠. 그곳에서 한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김상무였습니다. 대명제약그룹의 전무이자 현숙이 가장 믿는 사람이었죠. 20년 동안 회사를 대신 운영하면서도 단 한 번도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강태준에 대해 조사해 주세요. 현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뭔가 의심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네. 수상한 사람과 자주 만나는 것 같아요. 우리 회사 정보를 빼돌리는 건 아닌지 확인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제 딸은 절대 모르게 해주세요. 김상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현숙은 작은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한때는 수백억의 재산을 가진 재벌 부인이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작은 방에서 살았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들 하나하나에 사람들의 삶이 있겠죠. 행복한 사람도 불행한 사람도요. 현숙은 남편의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여보, 제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수진이가 걱정이에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현숙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죠. 조금만 더 지켜봐야겠어요. 그리고 수진에게 위험이 오면 그때는 나서겠어요. 제가 누구인지 보여주겠어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또다시 간병인으로 살아갈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었죠. 하지만 현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위장의 날들도 곧 끝이 날 거라는 걸요. 1년 전 봄날이었습니다. 현숙은 병원 옥상 정원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수진이 한 남자와 함께 웃으며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죠. 강태준이었습니다. 선배님, 저 오늘 수술 참관했는데 정말 멋있었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너도 곧 잘하게 될 거야. 열심히 하는 거 보면. 태준은 그때만 해도 다정했습니다. 현숙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죠. 딸이 행복해 보여서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현숙은 몰랐습니다. 그 행복이 얼마나 짧을지를요. 2달 후 수진이 현숙을 찾아왔습니다. 엄마, 저 결혼하려고요. 현숙은 놀랐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소식이었죠. 누구랑? 병원 외과 선생님이요. 강태준 선생님이요. 현숙은 태준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35살 외과 과장, 실력은 인정받지만 성격이 다소 까다롭다는 평가가 있었죠. 하지만 수진이 좋아한다면 반대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진영숙의 반대였습니다.
태준의 어머니인 영숙은 병원 앞 약국을 운영하고 있었죠. 약사로서 나름의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 태준이가 외과 과장인데 간호사랑 결혼하는 것도 모자라서 간병인 딸이라니요. 영숙은 수진의 집안을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어머니는 간병인, 아버지는 없고 언니는 해외에 있다는 정도만 알려졌죠. 영숙의 눈에는 형편없는 집안이었습니다. 태준아, 내가 미쳤니? 얼마나 좋은 여자가 많은데 하필 그런 집안 딸을. 엄마, 저 수진이가 좋아요. 태준은 처음에는 어머니에게 맞섰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내가 살아있는 한 그 결혼은 없어. 하지만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수진이 임신을 한 것이었죠. 오빠, 저 아기가 생겼어요. 태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당황스러움과 부담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어떻게 할 거야? 책임질 거예요. 우리 결혼해요. 수진의 말에 태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죠. 알았어. 엄마한테 얘기할게. 영숙은 소식을 듣고 기절할 듯 분노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일부러 임신한 거 아냐?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가 조심했는데. 조심은 무슨. 우리 태준이 발목 잡으려고 작정한 거지. 결국 결혼식은 초라하게 치러졌습니다. 영숙은 친척들도 부르지 않았죠. 식장에는 태준 쪽 하객이 거의 없었습니다. 현숙은 딸의 결혼식에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정체를 밝히면 달라질까 생각했지만 참았죠. 딸이 원하는 방식대로 해주고 싶었으니까요. 결혼 후 생활은 더 힘들었습니다. 수지는 작은 아파트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살아야 했습니다. 영숙이 아들 걱정에 같이 살겠다고 고집했기 때문이죠. 며느리, 청소는 제대로 했어? 영숙의 잔소리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네, 어머니. 빨래는? 요리는? 임신했다고 집안일 안 하는 거 아니지? 아니에요. 다 하고 있어요. 수지는 병원 일과 집안일을 병행하며 힘들어했습니다. 태주는 아내를 감싸주지 않았죠. 오히려 어머니 편만 들었습니다. 현숙은 몰래 딸의 집 근처를 배회하곤 했습니다. 멀리서라도 딸의 모습을 보고 싶었죠. 어느 날 저녁 수진이 쓰레기를 버리러 나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임신 5개월 배를 안고 무거운 쓰레기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현숙이 다가가려는 순간 영숙의 목소리가 들렸죠. 야, 제대로 버려. 분리수거 잘못하면 벌금 나온다. 네, 어머니. 그리고 편의점 가서 우유 사와. 태준이 먹을 거. 지금요? 몸이 좀 힘든데요. 임신이 무슨 병이야? 그것도 못해? 현숙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당장 뛰어나가서 사돈을 혼내주고 싶었죠.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으니까요. 3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김상무가 현숙에게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회장님, 강태준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현숙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태준의 동선, 만난 사람들, 전화 기록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죠. 이 여자는 누구죠? 차민경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경쟁사인 한빛제약 영업이사입니다. 현숙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얼마나 자주 만났나요? 최근 3개월간 일주일에 2~3번씩 만났습니다. 주로 호텔 라운지나 조용한 레스토랑에서요. 접촉 내용은 아직 확인 중입니다만 수상합니다. 만날 때마다 서류 봉투를 주고받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현숙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태준과 차민경이 호텔 커피숍에서 대화하는 사진이 있었죠. 계속 지켜봐 주세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진이는 절대 모르게요. 어느 날 밤 현숙은 우연히 결정적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딸을 멀리서 지켜보려고 아파트 근처에 갔을 때였죠. 태준이 늦게 귀가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차에서 한 여자가 함께 내렸죠. 바로 차민경이었습니다. 태준 선생님, 오늘 정말 고마워요. 여자가 태준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도와드려야죠. 다음 주 자료도 부탁해요. 우리 회사 신약 개발에 정말 중요해요. 알겠습니다. 두 사람이 헤어지기 전 짧은 포옹을 나눴습니다. 현숙은 그 장면을 모두 핸드폰으로 촬영했죠. 집으로 돌아온 현숙은 김상무에게 즉시 연락했습니다. 확실합니다. 강태준이 우리 회사 정보를 넘기고 있어요. 증거를 확보하겠습니다. 회장님, 서두르지 마세요. 완벽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법정에서도 통할 증거를요. 현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딸의 남편이 배신자라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현숙은 병원에서 수진을 만났습니다. 엄마, 저 요즘 너무 힘들어요. 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태준 오빠가 자꾸 늦게 와요. 그리고 저한테 차갑게 대해요. 현숙은 딸을 꼭 안았습니다. 힘내. 곧 나아질 거야. 하지만 현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나아지지 않을 거라는 걸요. 오히려 더 나빠질 거라는 걸요. 일주일 후 김상무가 결정적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태준이 병원 신약 임상 데이터를 빼돌렸습니다. 우리 계열 병원에서 진행 중인 임상시험 결과를 한빛제약에 넘긴 겁니다. 현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금액은 최소 10억 원 이상의 가치입니다. 이 정보로 한빛제약이 우리보다 먼저 신약을 출시할 수 있습니다. 법적 대응 준비하세요. 하지만 아직은 움직이지 마세요. 언제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현숙은 딸의 배를 생각했습니다. 임신 8개월이었죠.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요. 그 전에는 수진이한테 충격을 주면 안 됩니다. 하지만 현숙의 예상과 달리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태준의 폭력성이 점점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었죠. 그날 밤도 태준은 늦게 들어왔습니다. 오빠, 어디 갔다 와요? 회식이었어. 술 냄새 나는데 운전했어요? 택시 탔어. 왜 이래? 간섭하지 마. 걱정돼서 그래요. 걱정은 무슨. 나 잘 알아서 해. 태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수지는 놀라서 물러섰죠. 미안해요. 화내지 마요. 짜증나게 왜 이래. 임신했다고 너무 예민한 거 아냐? 그날 이후로 태준의 태도는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작은 일에도 화를 냈고 수진을 무시했죠. 현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김상무님, 추석 때 모든 걸 끝내겠습니다.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가 되면 모든 진실이 드러날 것이었죠. 추석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지는 임신 9개월이었습니다. 배가 불러서 걷기조차 힘들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봐주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추석 음식 준비는 다 했어? 영숙이 아침부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직 다 못했어요. 어머니, 몸이 힘들어서요. 몸이 힘든 건 핑계야. 나는 임신했을 때도 혼자 다 했어. 그리고 명절 음식은 며느리가 준비하는 거야. 수지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알겠어요. 준비할게요. 당연히 해야지. 우리 집안 체면이 있는데. 그리고 옷도 제대로 입고 와. 작년처럼 촌스럽게 입으면 안 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수지는 소파에 앉아 배를 쓰다듬었죠. 뱃속에서 아기가 움직였습니다. 아가야, 엄마가 힘내볼게. 그날 오후 수지는 병원 복도에서 현숙을 만났습니다. 엄마. 딸의 얼굴이 너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현숙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수진아, 괜찮아? 네. 그냥 좀 피곤해요. 추석 준비 때문이지?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죠. 어머니가 너무 많은 걸 시키세요. 전도 30개는 붙여오라고 하고요. 혼자서? 태준 오빠는 바쁘다고 도와주지 않아요. 시어머니도 며느리 혼자 하는 게 당연하다고 하시고요. 현숙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도와줄까? 아니에요. 어머니한테 더 혼나요. 간병인 집안이라고 무시하시는데 엄마까지 오시면요. 딸의 말에 현숙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엄마, 사실 더 힘든 게 있어요.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뭔데? 태준 오빠가 요즘 너무 이상해요. 거의 집에 안 들어와요. 들어와도 저한테 관심이 없어요. 일 때문에 바쁜 거겠지. 아니에요. 분명 뭔가 있어요. 다른 여자가 있는 것 같아요. 현숙은 딸을 꼭 안았습니다. 사실을 말해줄까 고민했지만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충격을 받으면 아기에게 안 좋았으니까요. 수진아, 조금만 참아. 추석 지나면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 엄마가 뭘 해결해요? 그냥 엄마를 믿어. 엄마가 널 지켜줄게. 그날 밤 현숙은 김상무를 만났습니다. 회장님, 마지막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김상무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태준과 차민경의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죠. 현숙은 이어폰을 끼고 들었습니다. 민경 씨, 이게 마지막 자료예요. 태준의 목소리였습니다. 고마워요. 이 정보로 우리 회사가 대박 날 거예요. 그런데 우리 관계 절대 비밀로 해줘야 해요. 지금 아내가 임신 중이라서요. 걱정 마요. 아기 낳고 나면 이혼할 거잖아요. 현숙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래요. 애 낳으면 바로 이혼할 거예요. 처음부터 원하지 않았던 결혼이니까요. 녹음이 끝났습니다. 현숙은 이어폰을 빼며 심호흡을 했죠. 이 증거면 충분합니다. 산업 스파이제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추석날 모든 걸 공개하겠습니다. 회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따님이 너무 충격받을 텐데요. 그래도 해야 합니다. 더 이상 내 딸이 당하는 걸 볼 수 없어요. 현숙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20년 동안 숨어 살았지만 이제는 나설 때였죠. 추석 전날 밤이었습니다. 수지는 집에서 혼자 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또 늦는다고 연락이 왔죠. 영숙은 자기 방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수진이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아팠습니다. 아야. 진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출산 예정일까지 일주일이나 남았었죠. 어머니, 배가 아파요. 영숙이 짜증스럽게 나왔습니다. 뭐가 아픈데? 진통이 오는 것 같아요. 병원 가야 할 것 같아요. 에이, 헛진통이겠지. 예정일도 안 됐잖아. 내일 추석인데 오버하지 마. 하지만 정말 아파요. 아프면 좀 누워 있어. 명절에 병원 가면 응급실밖에 없어. 돈만 더 나가. 수지는 혼자 방으로 들어가 누웠습니다. 통증이 계속됐지만 참았죠. 시어머니가 화낼까 봐요. 1시간 후 통증이 더 심해졌습니다. 수지는 택시를 불러 혼자 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산부인과 의사가 진찰을 했습니다. 조기 진통이 맞습니다. 입원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수지는 당황했습니다. 지금요? 내일 추석인데요. 그래도 입원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바로 그때 영숙이 병원으로 왔습니다. 태준한테 연락이 가서 어머니를 보낸 것이었죠. 뭐 하는 거예요? 명절 전날 밤에 병원에서 영숙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어머니, 의사 선생님이 입원하래요.
이번은 무슨? 내일 추석인데. 우리 집에 친척들 30명 온다고. 며느리가 없으면 누가 음식 준비해? 하지만 아기가 위험할 수도 있대요. 위험하긴. 쉬하지 마. 의사들이 돈 벌려고 겁주는 거야. 영숙은 의사한테도 따졌습니다. 선생님, 진짜 위험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의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그럼 집에서 조심하면 되겠네요. 가요, 며느리. 어머니, 하지만. 가. 추석 음식도 안 준비했으면서 병원에 누워 있을 거야? 수지는 결국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숙은 그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죠. 병원 동료한테서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수진이가 응급실에 왔다 갔어요? 네. 조기 진통이었는데 시어머니가 데리고 가버렸어요. 현숙은 즉시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괜찮아? 네, 엄마. 괜찮아요. 목소리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울먹이고 있었죠. 병원에 다시 가. 어머니가 안 된대요. 내일 추석인데 음식 준비해야 한다고요. 수진아. 엄마, 전 괜찮아요. 조금만 참으면 돼요. 하지만 현숙은 알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걸요. 내일 추석날 모든 것을 끝낼 것이라고요. 그날 밤 현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딸이 너무 걱정됐죠. 김상무에게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내일 추석날 대명제약 본사 경호팀을 대기시켜 주세요. 그리고 변호사님들도 준비시키고요.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으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불길한 예감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추석 아침이었죠. 현숙은 일찍 일어나 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진아, 힘들면 바로 연락해. 엄마가 달려갈게. 무슨 일이 있어도. 하지만 현숙은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질지를요. 추석 아침 새벽 4시였습니다. 수지는 벌써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진통으로 잠을 거의 못 잤지만 일어나야 했죠. 영숙이 새벽부터 오라고 했으니까요. 임신 9개월의 배는 너무 무거웠습니다. 서 있기조차 힘들었죠. 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 벌써 왔어? 영숙이 머리를 풀어 헤친 채 나왔습니다. 네, 어머니. 저는 몇 개나 붙였어? 아직 10개요. 뭐, 겨우 10개? 친척들 30명 오는데 30개는 붙여야지. 수진의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참았습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나물도 다 묻혔어? 잡채도 만들었고? 아직요. 지금 하려고요. 아직이라고? 친척들 9시에 오는데. 서둘러. 영숙은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며느리가 일하는 걸 감독하듯 지켜봤죠. 5시쯤 태준이 일어났습니다. 엄마, 커피 좀. 엄마가 아니라 아내한테 부탁해야지. 태준이 수진을 쳐다봤습니다. 커피 좀. 지금 전 부치고 있는데요. 그럼 엄마가 해줘. 태준은 아내한테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핸드폰만 보고 있었죠. 차민경에게서 온 메시지를 확인하는 중이었습니다. 명절 잘 보내요. 보고 싶어요. 태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수진이 그 모습을 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아침 8시였습니다. 수진은 겨우 준비를 마쳤습니다. 전 30개, 나물 5가지, 잡채, 갈비찜, 생선구이까지 4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다리가 퉁퉁 부어 올랐습니다. 배도 자꾸 땡겼죠. 하지만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 설거지는 했어? 네, 어머니.
마루 청소도? 네. 그럼 이제 씻고 옷 갈아입어. 제대로 입고. 작년처럼 초라하게 입으면 안 돼. 수지는 방으로 들어가 옷을 꺼냈습니다. 임산부용 한복이었죠. 거울을 보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기야, 조금만 참자. 오늘만 지나면 돼. 뱃속에서 아기가 발길질을 했습니다. 수지는 배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삼켰죠. 아침 9시부터 친척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의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모들, 사촌들까지 모두 30여 명이었습니다. 수지는 문 앞에서 인사를 받았죠. 어서 오세요. 아이고, 며느리 배가 엄청 나왔네. 언제 나? 다음 주요. 큰어머니가 수진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친정은 뭐 하는 집이야? 작년에도 안 왔던데. 수진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친정 어머니는 일하세요. 무슨 일? 간병인이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친척들의 시선이 모두 수진에게 쏠렸죠. 간병인? 병원에서? 네. 어머, 세상에. 수군거림이 시작됐습니다. 영숙이 낀 웃음을 지으며 끼어들었죠. 그래서 결혼 반대했어요. 우리 태준이가 외과 의사인데 집안이 너무 안 맞잖아요. 수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태준은 옆에서 핸드폰만 보고 있었죠. 아내를 감싸주지 않았습니다. 10시가 됐습니다. 차례 시간이었습니다. 거대한 상 앞에 가족들이 모였죠. 제일 앞에 태준의 아버지와 영숙, 그 뒤로 남자들, 맨 뒤에 여자들이 섰습니다. 수지는 무거운 배를 안고 힘겹게 절을 했습니다. 일어서다가 비틀거렸죠. 며느리, 제대로 해. 조상님들 앞인데. 영숙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죄송해요. 수진이 다시 절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절을 올릴 때 갑자기 배에 통증이 왔습니다. 아, 작은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괜찮아? 옆에 있던 작은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통증이 점점 심해졌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차례가 끝났습니다. 모두 음식을 먹기 시작했죠. 수지는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음식을 나르고 차를 따랐습니다. 며느리, 물 좀. 며느리, 수저 떨어뜨렸어. 며느리, 휴지 좀 가져와. 쉴 틈이 없었습니다. 계속 서서 일해야 했죠. 정오가 되자 수지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배의 통증이 너무 심했습니다. 화장실로 가서 확인해 보니 피가 조금 비쳤죠. 수지는 겁이 났습니다. 거실로 나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병원 가야 할 것 같아요. 모두의 시선이 수진에게 쏠렸습니다. 병원? 지금? 영숙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배가 너무 아파요. 그리고 피가 나요. 에이, 또 오버하네. 어제도 그랬잖아. 하지만 정말 아파요. 친척들 다 있는데 민망하게 왜 이래? 바로 그때 태준이 소리쳤습니다. 짜증나게. 명절에 왜 이렇게 말썽이야. 수지는 놀라서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태준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죠. 술을 많이 마신 듯 했습니다. 오빠, 정말 아파서 그래요. 아프긴. 맨날 아프다고 쉬하더니. 오빠, 제발. 제발은 무슨. 내가 얼마나 너 때문에 인생 꼬였는데. 친척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태준의 분노가 심상치 않았죠. 태준아, 진정해. 큰아버지가 말렸지만 태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형님, 저 진정 못해요. 이 여자가 일부러 임신해서 저를 가뒀다고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오빠도 원했잖아요. 원하긴 뭘 원해. 실수였다고.
그걸 가지고 결혼을 강요한 거잖아. 수진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배를 움켜쥐며 흐느꼈죠. 아파요. 정말 아파요. 그 모습을 본 영숙이 다가왔습니다. 일어나. 창피하게 친척들 앞에서 뭐 하는 거야? 영숙이 수진의 팔을 거칠게 잡아 일으켰습니다. 수진이 비명을 질렀죠. 아야, 어머니. 어디 여자가 남편한테 소리 지르고 난리야. 이래서 집안 못난 애들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태준의 눈빛이 무섭게 변했습니다. 그가 수진에게 다가갔죠. 주먹을 불끈 쥐고요. 태준이 수진의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일어나. 창피하게. 오빠 아파. 정말 아프다고. 아픈 척하지 마. 명절마다 이런 식이야? 태준이 수진을 억지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수진의 다리가 후들거렸죠. 계단 위로 가. 방에 가서 쉬든지 해. 수진이 비틀거리며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게 너무 힘들었죠. 배를 감싸쥐고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태준이 뒤따라 올라왔습니다. 빨리 안 가. 오빠, 천천히 좀. 배가 너무 아파서. 그 순간 수진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계단 중간에서 주저앉으려는 순간이었죠. 태준이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제대로 못 걸어. 짜증나게.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태준이 수진의 어깨를 세게 밀어버린 것이었죠. 쿵, 쿵, 쿵. 수진이 계단을 굴러떨어졌습니다. 배를 보호하려고 몸을 웅크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딱딱한 계단에 머리와 몸이 부딪혔죠. 으악! 수진의 비명이 집안 전체를 울렸습니다. 친척들이 모두 뛰어나왔습니다. 계단 아래 바닥에 수진이 쓰러져 있었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작은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구급차. 빨리 구급차 불러. 고모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누르지 못했죠. 수진의 흰 한복 치마가 천천히 빨갛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피였습니다. 너무 많은 피가 흘러나왔죠. 아기가. 수진이 의식이 흐려지는 가운데 중얼거렸습니다.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태준은 계단 위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방금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지 못하는 듯 했죠. 내가 뭘. 영숙이 달려왔습니다. 며느리 정신 차려. 하지만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죠. 태준아, 넌 미쳤어? 임산부를 계단에서 밀다니. 큰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실수였어요. 진짜 실수였다고요. 실수. 사촌 동생 하나가 핸드폰으로 모든 장면을 녹화하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요. 이건 기록으로 남겨야 해. 믿을 수 없는 일이야.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15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수진에게서 계속 피가 흘렀죠. 바닥이 온통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수진을 들것에 실었습니다. 산모 상태가 위급합니다. 빨리 가야 합니다. 태준도 구급차를 타려고 했습니다. 저도 갈게요. 구급대원이 태준을 막아섰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이건 명백한 폭행입니다. 아니에요. 실수라고요. 산모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졌는데 실수라고요? 구급차가 떠났습니다. 집안에는 충격에 빠진 친척들만 남았죠. 이게 대체 무슨 집안이야? 작은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임산부한테 저럴 수가 있어? 사촌 동생이 즉시 영상을 SNS에 올렸습니다. 추석 명절 계단 폭행. 충격 실화. 의사가 임신한 아내를 계단에서. 영상은 순식간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대명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수진이 도착했을 때 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태아 심박수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즉시 제왕절개 해야 합니다. 수술실로 수진이 실려 들어갔습니다. 빨간불이 켜졌죠. 1시간이 지났습니다. 현숙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큰딸 민서가 해외에서 급히 연락을 했던 것이었죠. 엄마, 수진이가 큰일 났대요. 빨리 병원으로 가세요. 현숙은 택시를 타고 달려왔습니다. 간병인복 그대로였죠. 수진이, 우리 수진이는 어디 있어요? 현숙이 간호사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지금 수술 중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대체 무슨 일이? 현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복도에 태준이 앉아 있었죠. 옷에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당신이 우리 수진이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현숙이 태준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장모님, 저는 장모님이라고 불러. 감히.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간호사들, 환자들, 보호자들이 상황을 지켜봤죠. 영숙도 도착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 다 보잖아요. 닥쳐요. 현숙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당신들이 우리 딸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요? 그건 실수였어요. 실수. 계단에서 밀어서 굴러 떨어뜨린 게 실수라고요. 바로 그때 김상무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뒤따라 양복 입은 사람들이 5명 더 왔죠. 대명제약 법무팀이었습니다. 회장님. 김상무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회장님. 그 말에 주변이 술렁였습니다. 태준과 영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회장님이라고요?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현숙이 천천히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네. 저는 대명제약그룹 회장 이현숙입니다. 당신들이 폭행한 여자의 어머니죠. 영숙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죠. 그럴 리가. 청소부가 아니었어요? 간병인이었죠. 20년 동안요. 진짜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서요. 현숙이 김상무를 바라봤습니다. 경찰 불렀나요? 네. 곧 도착합니다. 좋아요. 이제부터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수술실 불이 꺼졌습니다.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죠. 아기는 살았습니다. 남자아이예요. 조산이지만 건강합니다. 현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수진이는요? 산모는 과다 출혈로 위험한 상태입니다. 지금 중환자실로 옮기고 있습니다. 현숙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김상무가 재빨리 부축했죠.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우리 수진이가. 딸을 만나러 가려는 현숙을 태준이 막아섰습니다. 장모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현숙이 태준을 냉정하게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감옥에 갈 겁니다. 내 딸을 다시는 못 볼 거예요. 바로 그때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수갑을 들고요. 강태준 씨 폭행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채웠습니다. 태준의 손목에 차가운 쇠가 감겼죠. 실수였어요. 진짜 실수라고요. CCTV 확인했습니다. 고의로 밀었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태준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영숙이 소리쳤습니다. 안 돼. 우리 아들. 우리 태준이. 현숙은 영숙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당신도 폭행 방조죄로 고소하겠습니다. 며느리를 학대하고 병원 가는 것도 막았죠. 저는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출혈하는 임산부를 집으로 데려온 게 몰라서 한 일인가요? 영숙은 더 이상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죠. 김상무가 현숙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언론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문에서 기자 회견을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요. 현숙은 병원 정문으로 향했습니다. 벌써 10여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대명제약그룹 회장 이현숙입니다. 현숙의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오늘 제 딸이 남편의 폭행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계단에서 밀려 굴러떨어졌고 과다 출혈로 생사를 오가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가해자인 강태준은 제 딸의 남편이자 이 병원 외과 의사입니다. 그는 지금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회장님, 그동안 어디 계셨습니까? 저는 20년 동안 이 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했습니다. 간병인이요? 네. 진짜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최악의 인간을 발견했습니다. 현숙의 눈빛이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앞으로 대명제약과 대명병원은 달라질 것입니다. 환자를 존중하고 직원을 소중히 여기는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현숙은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수진이 보였죠. 온몸에 기계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왔어. 현숙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죠. 미안해. 엄마가 더 일찍 나섰어야 했는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었죠. 김상무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이사회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오후 4시에 본사에서 열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태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산업기밀 유출 증거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좋아요. 완벽하게 처리하세요. 오후 4시였습니다. 대명제약 본사 이사회실에 임원들이 모였습니다. 모두가 긴장한 표정이었죠. 현숙이 단상에 섰습니다. 간병인복 대신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다시 경영에 복귀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20년 동안 저는 현장에서 일하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환자의 고통을, 간병인의 눈물을, 그리고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요.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제 딸을 폭행한 강태준은 우리 병원 의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의사 자격이 없습니다. 환자를 살리는 사람이 가족에게 폭력을 휘두른다면 그건 의사가 아닙니다. 현숙이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강태준을 즉시 해고합니다. 그리고 의사 면허 취소를 의료계에 요청하겠습니다. 찬성 소리가 울렸습니다. 또한 그가 경쟁사에 우리 병원 신약 임상 데이터를 유출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산업 스파이 혐의로 추가 고소하겠습니다. 임원들이 술렁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병원은 3가지를 바꿀 것입니다. 첫째, 간병인과 간호조무사 처우를 대폭 개선합니다. 둘째, 병원 내 갑질 신고 센터를 만듭니다. 셋째, 모든 의료진에게 인성교육을 의무화합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이사회가 끝난 후 현숙은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진의 상태가 궁금했죠. 의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회장님, 산모가 조금 전에 잠깐 눈을 떴습니다. 현숙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네. 아직 의식이 완전히 돌아온 건 아니지만 좋은 징조입니다. 현숙은 중환자실로 달려갔습니다. 수진의 눈꺼풀이 살짝 떨리고 있었죠. 수진아, 엄마야. 수진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엄마. 응. 엄마 여기 있어. 아기는요? 건강해. 우리 손자 건강하게 태어났어.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행이다. 그리고 수진이 엄마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엄마. 뉴스 봤어요. 엄마가 회장님이라고.
현숙이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해. 숨겨서. 왜 말 안 했어요? 너희들이 스스로 강해지길 바랐어. 재벌 집 딸이라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실력으로요. 수진이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덕분에 제가 강해질 수 있었어요. 2, 3일 후 수진은 완전히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아기를 안아볼 수 있게 됐죠. 우리 아들. 지후야. 수진이 아기에게 키스했습니다. 현숙도 옆에서 손자를 바라봤습니다. 태주는요? 현숙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경찰서에 있어. 폭행죄와 산업 스파이죄로 기소될 거야. 잘 됐다. 수진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미련이 없었습니다. 한편 경찰서에서는 태준이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왜 아내를 밀었습니까? 화가 나서요. 명절에 아프다고 난리를 쳐서요. 임산부가 아프다는데 그게 난리입니까? 태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대명병원 신약 데이터를 한빛 제약에 넘긴 것도 사실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오해예요. 하지만 경찰은 이미 증거를 다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녹음 파일, 이메일 기록, 계좌 이체 내역까지요. 변명하지 마십시오. 증거가 명백합니다. 영숙도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며느리를 학대했습니까? 학대라니요. 그냥 명절 준비시킨 것뿐이에요. 임신 9개월 임산부를 새벽 4시부터 일시켰습니다. 그리고 출혈이 있는데도 병원 가는 것을 막았죠. 그건 제가 잘 몰라서요. 몰랐다는 게 변명이 됩니까? 일주일 후 뉴스가 대대적으로 보도됐습니다. 대명제약 회장 20년 간병인 변신, 충격 사연, 사위의 폭행으로 딸 중환자실, 의사가 임산부 폭행, 의료계 충격, 산업 스파이 혐의도 드러나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병원 앞에는 시위대가 모였죠. 의사 면허 박탈하라. 가정 폭력 근절하라. 현숙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라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 시작됐다고요. 석 달 후 법정이었습니다. 피고인 강태주는 어서 주십시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태준이 수갑을 찬 채 일어섰죠. 석 달 동안 구치소에 있었던 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하고 눈빛은 흐려져 있었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외과 의사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죠. 방청석에는 현숙과 수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은 완전히 회복해서 지우를 안고 있었죠. 피고인 강태주는 배우자 폭행죄, 상해죄, 그리고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특히 임신 만삭의 아내를 계단에서 밀어 중상을 입힌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태준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판사님,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순간적인 실수였습니다. 실수라고요? 판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CCTV를 보면 명백히 고의로 민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그로 인해 생사의 고비를 넘었습니다.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합니다. 그리고 의사 면허 영구 박탈을 요청합니다. 5년이라는 말에 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또한 산업 스파이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3년을 추가로 구형합니다. 판사가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수진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지우를 현숙에게 맡기고 증언대로 걸어갔죠. 저는 강태준의 아내였던 김수진입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간병인 딸이라는 이유로 저를 무시했고 학대했습니다. 태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임신했을 때도 저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다른 여자와 만났고 회사 기밀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를 계단에서 밀었습니다.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 아들은 아빠 없이 자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폭력적인 아빠보다는요.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고인 최후 진술 있습니까?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정말 미안해. 나는. 하지만 수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듣고 싶지 않았죠.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강태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합니다. 4년. 예상보다 짧았지만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의사 면허를 영구 박탈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 명합니다. 의사봉이 내려쳤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것이었죠. 태준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수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것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영숙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피고인 진영숙은 폭행 방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영숙은 법정에서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학대한 게 아니에요. 그냥 명절 준비를 시킨 것뿐이에요. 판사가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임신 9개월 임산부를 새벽 4시부터 일시켰습니다. 출혈이 있는데도 병원 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이것이 학대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영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피고인에게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합니다. 영숙의 삶도 무너졌습니다. 약국은 이미 문을 닫았고 집도 팔아야 했죠. 한편 차민경도 재판을 받았습니다. 한빛제약 영업이사 차민경은 산업 스파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회사도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야 했죠. 모든 재판이 끝난 후 현숙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오늘부터 대명병원은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수백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첫째, 모든 간병인과 간호조무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합니다. 급여도 30% 인상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둘째, 병원 내 갑질 신고 센터를 만듭니다.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고 즉시 조사합니다. 더 큰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셋째, 모든 의료진에게 분기마다 인성교육을 의무화합니다. 능력보다 인성이 먼저입니다. 현숙의 목소리가 힘있게 울렸습니다. 환자를 살리는 건 기술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가족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환자를 진심으로 돌볼 리 없습니다. 기자들이 열광했습니다. 회장님, 20년 동안 간병인으로 일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내 딸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도 참아야 했을 때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오늘의 개혁이 가능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무엇입니까? 3년 후에 큰딸에게 경영권을 물려주고 은퇴할 겁니다. 그리고 진짜 할머니로 살 거예요. 현숙이 웃었습니다. 진심 어린 웃음이었죠. 기자회견이 끝난 후 현숙은 병원 간병인 대기실로 갔습니다. 3년 동안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회장님, 동료들이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냥 현숙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동료잖아요. 현숙이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덕분에 우리 처우가 좋아졌어요. 정말 감사해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은 환자를 살리는 소중한 분들이에요. 동료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현숙은 수진의 집으로 갔습니다. 새로 마련한 아파트였죠. 태준과의 집은 정리하고 새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수진이 지우를 안고 나왔습니다. 아기는 석 달이 되어 통통하게 살이 올랐죠. 우리 손자 많이 컸네. 현숙이 지우를 안았습니다.
아기가 할머니를 보고 활짝 웃었죠. 엄마, 고마워요. 뭐가? 저를 강하게 키워주셔서요. 그리고 지켜주셔서요. 현숙이 딸을 꼭 안았. 이제 우리 행복하게 살자. 엄마랑 너랑 지우랑. 네, 엄마.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긴 싸움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온 것이었죠. 3년 후 봄날이었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대명병원 정원에서 현숙은 간병인 동료들과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65세가 된 현숙은 1년 전 회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큰딸 민서에게 경영을 맡기고 진짜 할머니로 살기로 한 것이었죠. 현숙 씨, 아니 회장님. 덕분에 우리 삶이 정말 좋아졌어요. 동료가 말했습니다. 3년 전 함께 일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죠. 그냥 현숙이라고 불러요. 나는 여전히 여러분의 동료예요. 현숙이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수진 씨는 어떻게 지내요? 잘 지내요. 오늘 곧 올 거예요. 바로 그때 멀리서 한 여성이 아이의 손을 잡고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수진이었죠. 엄마. 수진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32이 된 수진은 훨씬 밝아져 있었습니다. 옆에는 4살이 된 지우가 있었죠. 할머니. 지우가 현숙에게 달려왔습니다. 현숙이 손자를 번쩍 안아 올렸죠. 우리 지우 많이 컸네. 할머니, 나 오늘 유치원에서 상 받았어요. 정말? 우리 손자 대단하네. 현숙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수지는 간호사로 복직해서 지금은 병원 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막고 환자 권리를 지키는 일이었죠. 엄마, 오늘 또 좋은 일이 있었어요. 뭔데? 우리 병원이 환자 만족도 전국 1위래요. 엄마가 만든 시스템 덕분이에요. 현숙이 뿌듯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수진의 가방에서 편지 한 통이 떨어졌습니다. 현숙이 주워서 보니 발신인이 진영숙이었죠. 또 왔구나. 수진이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석 달에 한 번씩 와요. 사과 편지요. 읽어봤어? 아니요. 아직은 읽고 싶지 않아요. 현숙이 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서두를 필요 없어. 네. 지금은 아니에요. 언젠가 제 마음이 준비되면 그때요. 영숙은 지금 요양원에서 치매와 우울증으로 힘들게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감옥에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매일 울었죠. 그리고 태주는 한 달 전 출소했습니다. 4년형을 받았지만 모범수로 1년 감형받아 3년 만에 나온 것이었죠. 하지만 더 이상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38세의 태주는 지금 요양병원에서 청소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의사 면허가 박탈돼서 다시는 수술실에 들어갈 수 없었죠. 어느 날 태주는 멀리서 수진과 지우를 봤습니다. 공원을 산책하는 모습이었죠. 접근 금지 명령이 풀렸지만 가까이 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두 사람의 모습에 가슴이 아팠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태준의 중얼거림은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들의 삶에 끼어들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현숙은 요즘 간병인 처우 개선 재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전국의 간병인들을 돕고 권리를 지키는 일이었죠. 이날도 현숙은 재단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상담을 원하는 간병인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저는 50대 간병인인데요. 환자 보호자가 저를 너무 무시해요. 젊은 간병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무시하는데요? 하인 부리듯이 해요. 밥도 차려오라고 하고 빨래도 하라고 하고요. 현숙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간병인이지 가사 도우미가 아니에요.
그건 분명히 말해도 돼요. 하지만 말하면 해고당할까 봐요. 우리 재단에서 도와드릴게요.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간병인의 얼굴에 희망이 번졌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현숙은 수진의 집으로 갔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저녁을 함께 먹었죠. 할머니,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지우가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죠. 이게 누구야? 할머니, 엄마, 그리고 나요. 아빠는? 지우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빠는 멀리 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엄마랑 할머니가 있으니까요. 현숙과 수진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둘 다 눈물이 고였죠. 그래. 우리가 있으니까 괜찮아. 현숙이 지우를 꼭 안았습니다. 식사 후 지우가 잠들자 현숙과 수진은 거실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너는 원래 강한 아이야. 혼자서도 잘했을 거야. 아니에요. 엄마가 있어서 강해질 수 있었어요. 현숙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이제 정말 행복하지? 네. 정말 행복해요. 지우도 건강하게 자라고 제일도 보람 있고요. 그럼 됐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두 사람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하늘이었죠. 다음 날 아침 현숙은 병원 간병인 대기실로 갔습니다. 새로 들어온 간병인들에게 오리엔테이션을 해주기 위해서였죠. 여러분, 간병인은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환자의 생명을 돌보는 소중한 일이에요. 신입 간병인들이 눈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간병인으로 일하면서 배운 게 있어요.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존중입니다. 현숙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환자를 존중하고 서로를 존중하세요. 그게 진짜 의료입니다.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현숙은 병원 옥상 정원으로 갔습니다. 남편의 사진을 꺼내봤죠. 여보, 우리 잘 해냈죠? 수진이도 행복하고 지우도 건강하고요.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죠. 이제 저는 진짜 할머니로 살 거예요. 손자 키우고 재단 일하면서요. 현숙이 사진에 키스하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멀리서 수진과 지우가 손을 잡고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죠. 현숙은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습니다. 20년의 긴 여정이 끝났고 새로운 시작이 됐다고요. 정의는 늦게 왔지만 결국 왔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품격은 지위가 아니라 태도에서 나온다는 걸 모두가 배웠죠. 현숙은 딸과 손자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존중받고 사랑받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